내 이름은 선영, 올해 74이다. 지금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했지만 내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느리게 흘러간다. 가난했지만 적어도 우리 집은 서로 기대며 살았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셨고 아버지는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한 손으로 밭을 일구셨다. 나는 장녀였기에 늘 동생들을 챙겨야 했다. 둘째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오면 무릎에 난 상처를 씻겨주었고, 셋째가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엎드리면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불을 꺼줬다. 막내는 내 손을 꼭 잡아야만 잠이 들곤 했다. 나는 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가족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장례식장에는 곡소리와 눈물이 가득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몰려와 좋은 분 가셨다며 고개를 저었고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 검은 상복을 입고 허리를 숙였다. 그날만큼은 모두가 하나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밤 상주의 자리에 모인 우리 남매의 눈빛은 달랐다. 애도를 마치기도 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일어나는 계산의 기운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시골 땅 서너 마지기와 세월이 묻어나는 기와집 한 채. 돈으로 치면 몇 억에 불과했다. 부자라면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돈이었지만 우리 남매에게는 달랐다. 그 몇 억이라는 돈 앞에서 서로의 눈빛은 이미 낯설고 날카롭게 바뀌어 있었다. 누나, 이 집은 내가 가져야지.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 막내야, 그건 내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집이야. 우리 모두의 몫이야. 막내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욕심이 숨어 있었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조용했던 장례식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둘째는 팔짱을 끼고 우리를 노려보았다. 셋째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토록 가까웠던 남매들이 부모님 영정 앞에서조차 서로를 경계하는 짐승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산 게 무슨 자랑이냐? 그럼 우리가 보낸 생활비는 뭐가 되는데? 집은 팔아서 돈으로 나눠야 공평하지. 공평? 웃기지 마. 내가 땅 관리 다 했잖아. 땅은 내 거야.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직 아버지 장례도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를 갈라놓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웃으며 같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부딪히던 남매였다. 같이 추운 겨울을 이불 한 장 덮고 버티던 형제였다. 그런데 이제는 돈 앞에서 얼굴이 뒤틀리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홀로 앉아 울었다. 검은 상복 자락이 젖도록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왜 이런 걸 남기셨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을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집과 땅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평생의 원망을 싹 틔울 씨앗이라는 걸.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막 태어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독한 가시가 돋아날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 남매들은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둘째가 나와 셋째를 불러 모았다.
그리고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누나 셋째야. 솔직히 말해보자.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게 깔끔하지 않겠어? 나는 반대야. 집은 내 거야. 내가 관리 다 했으니까. 둘째야, 셋째야, 지금은 서로 목소리 높일 때가 아니야. 천천히 정리해도 되잖아. 하지만 내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둘째와 셋째는 술잔을 사이에 두고 마치 적처럼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때부터였다. 온갖 얘기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둘째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이 땅은 내 몫이다라고 했다며 떠벌렸다. 셋째는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노인이 증언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막내는 집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당연히 집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 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장녀라서 언니라서 괜히 말 한마디 꺼내면 욕심 부린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웠다. 아버지가 내 손 꼭 잡고 말씀하셨어. 이 땅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누나 그때 옆에 있지 않았어? 둘째야, 아버지 그런 말씀 한 적 없으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되겠네? 그 말이 시작이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조용히 합의할 수도 있었던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향하는 길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변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떡국을 먹던 식탁이 비어 있었다. 서로 전화도 하지 않았다. 가끔 동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친척들까지 끼어들어 더 상황은 복잡해졌다. 장남이 다 가져야 한다. 딸들은 욕심내면 안 된다. 요즘 세상에 딸도 재산권 있지 않나 서로 다른 말들이 불쏟아졌다. 그 말들이 기름이었다. 남매 사이의 불길 위에 부어진 기름. 큰아들이 있으면 집안건 장남이 물려받는 거 아냐? 그게 원칙이지? 오라버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예요. 우리도 다 자식이에요. 아버지 자식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남매 사이의 갈등은 커져만 갔고 사람들의 입은 더 많은 독을 뿜어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묵묵히 일만 하셨다. 한 번도 큰 소리 내신 적 없던 분. 그런데 그분이 남기고 떠난 게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였다. 나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아버지, 차라리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떠나셨더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가족이 가족을 못 믿게 되잖아요.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았다. 남매는 서로를 고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정에서 만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순간부터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아니라 적이 되어 있었다. 재산을 두고 벌어진 싸움은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다. 피를 나눈 남매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법정 안 판사의 눈앞에서 서로의 잘못을 들추고 목소리를 높이며 얼굴이 붉어졌다. 한때는 함께 뛰놀던 들판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얼굴들이었다. 이제는 증거와 서류, 그리고 거짓된 증언 속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게 이 땅을 맡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옆집 박 노인도 들었다고 증언할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만 밭일을 맡기셨잖아. 내가 관리했으니 내 몫이지. 둘 다 이제 그만해. 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 너희가 꾸며내는 거야. 판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들은 서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 귀에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낯선 공기만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이게 우리 가족이 맞나? 피보다 진한 게 돈이란 말인가? 소송이 이어지며 명절에도 남매는 모이지 않았다. 설날 아침 빈 상을 차려놓고 혼자 떡국을 먹으며 눈물이 솟았다. 추석날 송편 반죽을 하다 멈춰 서서 함께 웃으며 송편 빚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오열했다. 남매는 서로 전화를 끊었고 우연히 장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다. 어릴 적 함께 굶주림을 견디며 한 이불 덮던 사이가 이제는 적대의 그림자로만 남아 있었다. 친척들의 말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누군가는 장남이 가져야 한다 했고 또 누군가는 딸은 빠져야 한다 했다. 나는 오라버니들에게서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만이 나를 향했다. 선영아, 너까지 재산에 욕심내면 집안이 더 망가진다. 내가 언니라면 양보해야지. 오라버니 나 욕심내는 거 아니야. 나도 아버지 자식이잖아. 같은 피를 나눈 자식이라고. 왜 나만 빠져야 해요?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여자를, 특히 장녀를 집안의 희생으로만 보았다. 그 속에서 나는 더 깊은 고립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 제사상 앞에 홀로 앉아 울었다. 향 냄새가 방 안에 가득 번지는데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은 우리에게 집이 아니라 독이 되었고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떠나셨더라면 우리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는 결국 알았다. 유산은 단순히 집과 땅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고 마음을 갈라놓는 무서운 칼날이었다. 그 칼날에 베인 우리 가족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상처는 영영 아물지 않을 것이다. 몇 해에 걸친 소송은 결국 판결로 끝이 났다. 판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유산은 똑같이 분할하라. 법은 명확했다. 남매 모두가 똑같이 나누라는 것이었다. 그날 법정을 나오던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잃은 건 땅도 집도 아니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판결 후 우리는 돈을 나눠 가졌다. 집은 팔렸고 땅은 분할되어 조각조각 흩어졌다. 내 계좌로도 일정 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 돈은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남매들과의 정이 무너진 대가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없었으면 싶었다. 우린 재산을 나눈 게 아니라 가족을 찢어낸 거였구나. 명절이 돌아와도 모이지 않았다. 설날 아침 빈 상에 혼자 떡국을 올려놓고 국자를 들었을 때 그 공허함은 참기 어려웠다. 추석날 송편 반죽을 하다 멈춰 서서 예전엔 다 같이 둘러앉아 웃으며 빚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솟구쳤다. 서로의 연락처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 어떤 안부 인사도 그 어떤 사과도 없었다. 가끔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돈은 챙겼잖아.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운 게 뭐 그리 대수냐. 하지만 나는 알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돈 몇 푼 얻으려다 평생 함께할 가족을 잃어버렸네. 어머니 제삿날 나는 홀로 제사상을 차렸다. 향이 피어오르는 방 안은 적막했다. 나는 무릎 꿇고 속삭였다. 어머니, 이게 정말 옳은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욕심만 버렸다면 지금도 함께 웃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미어졌다. 나는 어쩌면 아버지를 원망했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셨더라면 이렇게 서로의 등을 돌리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아버지, 왜 이런 걸 남기셨어요? 우리를 갈라놓을 씨앗을. 시간이 흘러도 남은 건 허무뿐이었다. 분할된 땅은 각자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집은 낯선 이들의 손에 들어갔다. 어릴 적 웃음소리 가득하던 마당은 이제 사라졌다. 그곳에 남아있는 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따뜻했던 과거였다. 나는 깨달았다. 유산이라는 건 물려받는 순간 기쁨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는 무서운 장치라는 것을. 그 장치를 버텨내지 못한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다. 돈은 남아도 남매의 정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구나. 나는 오늘도 혼자 밥상을 차린다. 손에 들어온 돈은 이미 흩어졌고 그보다 큰 빈자리는 마음속에 남았다. 나는 바란다. 내 아이들은 제발 나처럼, 내 남매들처럼 서로를 버리지 않기를. 돈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기를. 재산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칠순을 훌쩍 넘긴 지금 나는 여전히 작은 방 한켠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창밖을 보면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문득 내 남매들과 함께 뛰놀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추운 겨울을 견디던 그때가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다. 세월은 흘렀다. 집도 땅도 그리고 그토록 뜨겁게 다투던 돈도 결국 사라졌다. 남은 건 무엇일까? 서로를 향한 원망과 후회,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뿐이었다. 나는 어느 날 결심했다. 이제라도 내 아이들에게 같은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평생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 누구에게 어떤 몫을 줄지 또렷하게 적었다. 혹시라도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저축 통장 하나까지도 나눠 적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남겼다. 유산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너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족이다. 나는 끝까지 엄마이고 싶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다. 유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가끔은 두려움이 엄습한다. 혹시나 아이들이 내 뜻을 무시하고 또다시 다툼을 벌이진 않을까. 그 불안에 새벽마다 눈을 뜨고 기도를 올린다. 제발 내 아이들은 나처럼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내 남매가 있었다. 흙투성이 발로 마당을 뛰어다니고 땀에 젖은 얼굴로 해맑게 웃던 모습.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렸다. 그 사진 속의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져야 했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재산을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린 왜 돈 앞에서 이렇게 작아졌을까?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는데.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기억은 흐려져 간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나는 바란다.
내 아이들이 또 그들의 아이들이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돈은 사라지고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부서진 가족의 마음은 다시는 붙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돈은 남아도 원망은 대물림되지 않기를 부디 제발. 이제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내 아이들이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유산이 아니라 사랑을, 원망이 아니라 화해를 물려주길 기도하며 그리고 속삭인다. 이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돈은 남아도 남매의 정은 남지 않았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